안녕. 여러분, 잘 지내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교육 영상에서는 꽤 형편없는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요약해봤는데 제 영상에서는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인생의 큰 목표 없이 그저 인생을 흘려보내는 평범한 10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치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역대 최강의 마법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 테이차이는 보통 기준으로는 평균 이상의 학생이었어요. 그는 고등학생이었고 지적으론 가장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씨는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오랜 시간 함께한 소꿉친구인 아름다운 소녀 링와의 관계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법의 원이 그들 아래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테이차이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무심코 린을 원 밖으로 밀쳐냈다. 하지만 린은 그를 꼭 붙들었고 둘은 함께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다. 눈을 뜬 그들은 자신들이 중세 RPG 세계에서 나온 것 같은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고 린이 먼저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테이차이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핸드폰의 신호나 인터넷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좌절한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 있다고 결론 내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는 순간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뿔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검은 말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위협적인 기운을 풍기던 그 생물은 두 사람에게 다가왔고 린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마음에 테이차이는 그녀에게 달아나라고 소리쳤으며 자신은 몬스터를 유인했다. 말을 자극해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한 줄기 바람이 공기를 가르며 그 생물의 목을 강타했다. 그때 튼튼하고 대머리인 남자 바라다가 나타나 테이차이의 용기를 칭찬하며 즉시 검으로 말을 공격했다. 그 생물은 입에서 불길을 내뿜으며 방역했지만 피해를 주기도 전에 마법에 걸린 화살이 다리 하나를 맞춰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주변 식생지에서 또 다른 마르고 교활해 보이는 남자가 활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생물의 저항력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특수 화살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곧이어 작은 마법사 마질라가 강력한 화염 마법으로 괴물을 마무리 지었다. 이 일이 끝나자 그들은 자신들을 모험가 길드의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흑요석 호스라고 불리는 위험한 괴물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괴물 수를 줄이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테이차이와 린은 자신들이 판타지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모험가들을 따라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에 일행은 최근 이 지역에 몬스터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며 무장을 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린은 테이차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한 결정에 아직도 마음이 상해 오랫동안 그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마침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도착했을 때 보라도스가 그들을 모험가 길드에 소개했다. 그곳에서 테이차이와 린은 모험가로 등록하기 위해 마법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구슬 모양의 특별한 장치가 사용되었다. 린이 구슬을 만지자 4가지 다른 색깔로 밝게 빛나며 접수 담당자를 놀라게 했다. 반면에 테이차이는 손을 공에 대어 완전히 금이 가도록 만들었고 이는 큰 소란을 일으켰다. 접수 담당자는 당황하여 길드장 제라드와 황금검의 소녀로 알려진 유명 모험가 미우라를 불렀다. 그들은 테이차이와 린이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숲속 오두막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경험 많은 마법사 레미아를 만났다. 레미아는 자신이 만든 마법 도구로 추가 검사를 실시했고 두 사람 모두 비범한 마법 능력을 지녔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했다. 한편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명의 후드 쓴 인물이 최근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인 군나는 소환의식이 방해받았다고 지도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소환사의 힘 덕분에 의식은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우두머리는 위협적인 존재감으로 악의 미소를 지으며
타이차이와 린의 도착이 미래 계획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군나르는 그들을 찾기 위해 강력한 네트워킹 마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고, 이는 아리엘 우두머리를 매우 기쁘게 했으며 그는 팀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레미안은 타이차이의 마법 능력이 120, 건균점이고 마력은 40, 건점이며 린은 마법 능력 37, 건균점과 마력 5, 건균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수치들이 인상적이라며 특히 고급 기사와 왕실 마법사들은 보통 마력 능력이 15, 건존 이상이고 마력은 10, 건존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레미안은 자신이 왕국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로 여겨진다고도 말하며 마력은 43, 건곤점, 마력 수치는 쭉, 건존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우라는 마력 3, 800, 힘 500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그들의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두 사람 모두 그녀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이차이에게 제대로 훈련하면 전쟁을 벌일 만큼 강해져서 여러 나라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화 중에 레미안은 도발적인 암시를 하는데 린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짜증이 난 린은 대화를 가로막으며 타이차이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레미안은 강제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마법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 주문과 마술에 대해 설명한다. 주문은 주문을 외워서 영혼에게 마법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영혼은 그 주문을 실체화한다. 마술은 마법사와 영혼 사이의 주인과 하인 계약을 통해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레미안은 네 가지 기본 원소, 불, 물, 흙, 바람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마법사는 한 가지 원소만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에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를 마스터하는 이들도 있죠. 예를 들어 미우라는 불과 땅을 사용하는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레미안은 린이 더욱 특별하다고 밝히는데 그녀는 이 세계에서 매우 희귀한 네 가지 원소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타이차이에 대해선 레미안은 아직 그가 어떤 원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령과 계약을 맺고 나서야 그의 기초 능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빛, 어둠, 시공간의 원소를 다루는 마법사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이차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숲에서 훈련하는 동안 레미안은 타이차이에게 자신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법을 손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연습하지만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 고군분투하던 중 그는 한 소녀의 응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혼란스러워하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신만이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동시에 미우라는 린에게 주문을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그녀는 핵심은 명확한 상상력이라고 설명하고 린은 완전히 새로운 파란 불꽃의 화염 주문을 만들어내 미우라를 놀라게 한다. 미우라는 린을 신동이라 칭찬하며 이것이 린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나중에 린은 타이차이를 찾아가 신체 강화가 되지 않아 낙담한 그를 발견한다. 그를 격려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도전해보라고 격려했고 이번에는 타이차이는 자신의 마법을 쏟아내어 손이 빛나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신비한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를 안내하는 것 같다. 린은 겁을 먹으며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마 체포해야 한다고 제안하거나 운이 좋다면 영혼이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오두막에서 저녁을 먹으며 레미안은 두 사람의 발전을 칭찬하고 미우라에게 린을 계속 도우라고 조언하며 타이차이는 몸 전체의 신체적 향상에 계속 힘쓰라고 한다. 그녀는 이것이 그가 자신의 원소를 발견할 때까지 그의 주된 전투 방식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그날 저녁
미우라는 레미아에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레미아는 그들이 재능이 있지만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수도의 문제들이 이렇게 외딴 곳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위험이 예상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믿는다. 몇 주 후 태차이와 리는 훈련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에 참여한다. 태차이는 늑대인간 무리와 싸우고 리는 괴물 토끼 무리를 가르친다. 태차이는 이제 주먹에 집중하는 마법의 힘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리는 주문 없이 기본 마법을 숙달했고 여러 가지 원소를 동시에 조합한다. 이 장면에서 레미아와 미우라는 절벽 위에서 그들을 관찰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 순간 두 사람이 흑단말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고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훨씬 강력해져서 쉽게 물리친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괴물을 저녁 식사로 만든다. 그날 저녁 모두는 태차이와 리니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을 축하하며 레미아는 다음날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모험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 즉 이 세계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임을 설명한다. 레미아는 때때로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시공간 마법에 능한 마법사가 그들을 소환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보에 타이차이와 리는 꽤 놀라며 레미아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가진 비정상적인 마력과 특이한 단어 사용이 그들을 드러내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레미아는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소환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책임 있는 마법사만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왕국 전체에서 시공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법사는 매우 드뭅니다. 타이차이는 이 점이 용의자 수를 줄여 수색을 더 간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찾아내면 오해를 풀고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레미아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쉬울지 그에게 묻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타이차이는 린에게 이 세계에 온 이후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험가로 활동하며 돈을 벌고 명성을 쌓은 뒤 그들을 소환한 마법사를 찾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린은 이제 희망에 차 동의하고 대화는 가벼운 분위기로 끝나며 두 사람은 화면 밖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나중에 타이차이는 자신의 손이 빛나는 것을 관찰하며 자신이 정말로 강대한 나라들을 무너뜨릴 힘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는데 이번에는 곧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불안해 보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타이차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몇 주 후 타이차이가 침대에서 깨어나 목소리를 다시 꿈꾼 장면을 보며 그와 리니 아스프레이로 이사해 모험가로 등록하고 R랭크 임무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강해지고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게다가 리는 알리스툼에 대한 정보를 많이 흡수하며 그 왕국이 서부 대륙의 일부이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마법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하며 왕국 인구의 거의 80%가 기본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알리스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있는 아스프레이는 국경 근처의 도시로 두 제국과 인접해 있어 무역과 정보 교환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길드 마스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특별 임무에 대해 통보받는데 그것은 빈민가에 위치한 술집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스터는 마차에서 도난당한 물건들이 이 지역을 통해 도시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타이티와 린에게 정보를 수집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상은 은화 7개이며 추가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티는 정말 낮은 등급의 임무를 받아도 되는지 묻는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이 레미아의 제자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임무는 이미 2번 실패했으며 세 번째 실패는 길드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레미아의 제자인 타이티는 수락한다. 빈민가로 가는 길에 리는 과일을 사려고 하지만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2배로 뛰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인은 화물차에 대한 공격 때문에 농산물 부족이 생겨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한다. 저녁 무렵
그들은 수상한 술집 뒤에서 상자가 하역되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맥주를 달라고 하자 사장은 약한 술은 팔지 않는다고 답한다. 타이티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를 위협하며 앉게 하고 말하게 만듭니다. 타이티는 밀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바텐더는 처음에 망설입니다. 하지만 타이티는 주머니에 든 동전이 가득 든 가방을 건네며 도전장을 내밉니다. 돈을 본 몇몇 술집 손님들이 훔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타이티와 린은 쉽게 그들을 물리칩니다. 압박을 받자 협력자들은 자신들이 가면을 쓴 남자에게 고용되어 도둑품을 운반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들은 어둠 때문에 배우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였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타이티와 린은 술집을 떠나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논의하다가 3명의 닌자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추격자를 외딴 곳으로 유인해서 대결을 벌입니다. 타이티는 힘을 제어하며 강력한 펀치로 상대 한 명을 쓰러뜨리며 자신의 힘을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줍니다. 린도 뒤지지 않으며 매우 민첩하게 움직여 닌자 한 명을 밀쳐내고 타이티가 그녀를 보호하게 하면서 팀워크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지막 암살자와 맞서며 항복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던 첫 번째 닌자가 깨어나 연막탄을 던지며 도망치게 하고 그들은 무의식 상태인 동료를 남겨둡니다. 타이티는 그들의 의도는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거하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린은 놀라고 그들은 붙잡은 닌자를 길드로 데려가서 질문을 위해 그녀를 살아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타이티와 린은 첫 번째 선술집에서 미우라를 만난다. 그녀는 그들의 모험가 계급 승진을 축하해준다. 미우라는 자신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다며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북쪽 숲에서 자라는 말릴라 열매가 수확할 때가 되었지만 농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임무는 그 책임자를 잡아 생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상은 은화 500냥이며 이는 도시의 인플레이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타이티와 린은 즉시 수락하고 일행은 숲으로 출발한다. 오후에 농장에 도착했을 때 현지 농부들과 감독관 카심이 그들을 맞이한다. 악수하는 동안 타이티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만 곧 무시한다. 그룹은 나무 속으로 걸어가며 린은 마법 탐지 주문으로 의심스러운 존재를 감지한다. 그녀는 강한 신호를 감지하는데 이는 큰 몬스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모두가 전투 준비를 하고 갑자기 몇몇 오크와 함께 거대한 오우거가 숲에서 나타난다. 선두에 선 타이티는 미우라에게 오크를 처리하라고 부탁한다. 린이 마법 지원을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물리 강화 마법으로 강화된 펀치를 날리며 오우거와 맞선다. 강력한 일격으로 타이티는 오우거를 쓰러뜨리며 전투를 끝낸다. 나중에 미우라는 이 지역에 오크와 오우거가 존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더 큰 음모의 징후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더 조사하기 위해 함정을 놓기로 결정한다. 한편 어두운 장면에서 후드를 쓴 소녀가 시체들에 둘러싸여 나타난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며 타이티와 린을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말한 뒤 투명 망토를 쓰고 사라진다. 다음 날 아침 제라드는 붙잡힌 암살자의 감방을 열고 신문을 시도한다. 한편 타이티, 린, 그리고 미우라는 농장을 계속 조사한다. 린은 탐지 마법을 사용해 의심스러운 활동의 흔적을 발견한다. 단서를 따라가 그들은 최근에 꺼진 모닥불을 찾는다. 린은 세 사람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들을 들판에 있는 도둑무리로 안내한다. 도둑들이 잡혀서 시 경찰서에 넘겨줬어요. 가심은 타이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 손을 잡았어요. 타이티는 가심의 손이 부드럽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감독일 뿐이며 육체 노동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우라는 가심을 의심했어요. 그녀는 그가 오크와 오우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지금 웃으며 가심은 자신이 도둑질의 배우이자 몬스터를 유인한 책임자라고 자백했어요. 그는 타이티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후드를 쓴 인물인 그레미가 나타나 자신이 가심을 도운 마법사임을 밝혔어요.
그레미가 미우라를 도발하고 두 사람은 싸움에 휘말린다. 미우라는 그레미에게 맞서고 그레미는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비겁한 암살보다 정면 승부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아람은 물과 땅 마법으로 미우라를 지원하며 그레미를 잠시 기절시키는데 성공한다. 미우라는 그 기회를 잡아 신체 강화 마법을 강화한다. 그렇게 결투는 계속된다. 한편 카심은 타이티와 싸우기 위해 얼음 정령을 소환한다. 타이티는 신체 강화로 맞서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몬스터를 통과하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카심은 얼음 정령이 비물질이며 불마법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타이티는 그 마법을 익히지 못했다. 카심은 그랜미가 만든 생명 에너지 구체를 사용해 자신의 정령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더욱 강력한 붉은 생물로 변신시킨다. 정령은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돌진하며 타이티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카심은 이를 이용해 타이티에게 자신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가 따르지 않으면 아람과 미우라를 붙잡겠다고 위협한다. 상황은 점점 긴박해지고 그 사이 미우라와 아람은 그랜미와 맞서 싸우고 있다. 싸움은 어렵게 전개되고 그랜미는 강력한 주스를 미울에게 보내며 곧 아람을 쓰러뜨린다. 압도당한 느낌에 두 마법사는 공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레미아와의 전투를 떠올리며 강력한 마법사들과 싸우는데 익숙하다고 말한다. 자신만만한 그랜미는 지금까지 봐준 거냐고 묻지만 미우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대답한다. 그렇게 미우라는 자신의 신체 강화 능력을 40레벨로 올리고 그레미를 공격한다. 두 사람은 치열한 타격을 주고받고 아람은 기회를 잡아 마법검으로 그레미를 공격한다. 놀란 그레미는 뒤로 점프하며 회피하려 하지만 미우라가 앞으로 차버린다. 아람은 지팡이를 검으로 변환시켜 그레미를 방어하도록 강요한다. 그 후 아람은 공격에 마법검을 결합해 그레미의 HP 상당 부분을 태워버리는 일격을 가한다. 만족하지 못한 아람은 토네이도 주문을 시전하고 회오리의 화약을 더해 완전히 인화성으로 만든다. 이어 불덩이로 주문에 점화시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그레미는 신체 강화로 피해 대부분을 막아낸다. 하지만 미우라는 그 순간의 방심을 이용해 화염검으로 그라미를 공격하며 전투를 끝낸다. 그라미와 마주한 그들은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라미는 일어나서 자신이 흘린 피를 이상하게 핥으며 다음에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며 다시 맞서고 싶다고 말한다. 그때 카심이 개입해 소녀들을 위협하며 만약 붉은 원소에게 테차이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항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우라와 아람은 무력함을 느끼며 망설인다. 한편 테차이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생각한다. 그는 강해진 자신을 후회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약하다고 느낀다. 국가를 파괴할 힘을 가진 영웅으로 선택받았던 때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찮게 느껴진다. 그의 약점을 욕하면서 테이차이는 의식을 잃고 다시 꿈속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힘을 원하냐고 묻고 테이차이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카심을 이기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 목소리는 자신을 바람의 영혼 아리엘이라고 소개하며 이 힘을 허락하는 것은 규칙의 예외임을 경고한다. 이것은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많은 고통을 느낄 것임을 알면서도 테이차이는 받아들인다. 그는 완전한 아바타 모드로 깨어나 강력한 바람 기운에 둘러싸여 있다. 카심은 레드 엘리멘탈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테이차이를 뒤로 날려버린다. 그러나 테이차이는 다치지 않고 일어나며 이 공격은 새끼 고양이의 발에 맞은 것 같다고 카심을 놀린다. 엘리멘탈은 불꽃 폭발을 일으키지만 테이차이는 강력한 바람의 흐름을 내보내어 두 공격과 레드 엘리멘탈을 모두 파괴한다. 위험을 깨달은 카심과 그림은 도망치려 하고 타이차이는 그들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아리엘이 말했던 고통을 느끼고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다시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공격을 퍼부어 카심의 오른팔을 찢어내고 그 자식은 모욕을 당한 채 도망친다. 며칠 후 타이차이는 레미아의 집에서 깨어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묻기도 전에 배가 찢어질 듯 아파 레미아가 그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간다. 식사 중 레미아는 타이차이가 전투에서 모든 마법을 소모해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보통 마법사는 밤사이에 마력을 회복하지만 만화를 완전히 소진하면
장기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레미아는 그가 하루 동안 깨어나지 않자 미우라와 린이 그를 데리고 왔다고 밝힌다. 타이차이는 북부 숲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레미아는 카시미 아이스 원소의 작은 카르마와 맺은 계약을 알아챈다. 그녀는 이 금지된 의식이 인간과 동물의 생명력을 이용해 매우 강력한 마법을 만들어내며 이는 사용자의 일반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고 설명한다. 타이차이는 그에게 힘을 준 바람의 정령 아리엘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듣고 레미아는 놀라며 타이차이는 소환사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소환사들이 영혼을 들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어 마법사나 마법사보다 훨씬 강력한 주문을 시전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그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 더 알아본 후 타이차이는 미우라와 린을 만나러 나선다. 그는 선술집의 웨이트리스에게 소녀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모른다. 그가 찾으러 나가자 타이차이는 아기에 찬 남자들에 둘러싸인 소녀를 만난다. 그는 개입하고 그 소녀는 기회를 잡아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파트너인 척한다. 남자들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태차이는 새로 얻은 힘을 과시하며 손쉽게 그들을 제압한다. 그 소녀는 그가 한 번의 발차기로 남자를 쓰러뜨린 사실에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신들이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에 태차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가 첫 데이트 때 그에게 꽤 무례했다고 언급한다. 이로 인해 태차이는 그녀가 혹시 잃어버린 여동생인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을 아나스타시아라고 소개하며 사실 자신이 얼마 전 태차이가 기절시키고 길드에 넘긴 닌자라고 밝힌다. 한편 카심은 자신의 상관인 황제라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있다. 그는 태차이와 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은 것을 축하하며 팔을 잃은 것은 그에 비하면 작은 대가라고 말한다. 그는 그레미오를 향해 그녀가 그를 더 잘 섬기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녀의 손에 특별한 주문을 건다. 황제는 카심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며 그것을 단순한 농담이라며 한팔 멤버로 있는 동안 기분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두 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황제에게 카니발에 대해 묻는다. 그는 이제 시작할 시간이라며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것이 태차이의 파티 특별 초대장이라고 말한다. 마을로 돌아온 아나스타시아는 자신이 이제 길드의 일원이며 밀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다. 그녀는 태차이에게 단서가 저 건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책임자를 찾기 위해 침입하기로 결심한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은 여러 부하들과 맞서 싸우다 마침내 카심과 황제가 있던 방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테이차이는 황제가 남긴 문서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는 분명히 걱정하는 모습이다. 한편 린과 미우라는 야시장 탐험을 하며 분위기를 즐기고 달콤한 것을 먹고 있다. 린은 테이차이에 대해 걱정하는 듯하지만 미우라는 레미아의 돌봄에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자고 다독인다. 갑자기 두 사람은 자신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들은 황제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려고 생각하지만 후드를 쓴 소년이 검을 들고 공격한다. 미우라는 그와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서고 린은 마법으로 그를 저지하려 한다. 곧 더 많은 마법사들이 옥상에 나타나면서 린은 주문을 취소하고 방어 막을 쳐야 한다. 전투는 빠르게 4대2의 대결로 변하고 그 와중에 그레미오가 투명화 능력을 이용해 나타나 미우라를 놀라게 하며 날카로운 공격을 가한다. 그녀는 미우라를 잡아차에서 달아나며 명령에 따르기 싫다고 하지만 상사가 강요했다고 말한다. 린은 그녀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악당들에게 바쁘게 된다. 그리고 그레미오는 사라지고 린은 좌절한다. 한편 타이차이와 아나스타샤는 흑마법으로 만든 터널을 지나간다. 그들이 찾은 문서는 3. 공격마리의 고블린 무리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모두 크림슨 팩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아스파이어 도시 아래에 숨어 있다고 한다. 터널 끝에는 뼈로 둘러싸인 문이 있다. 아나스타샤는 닌자 기술로 그것을 열고 조금 망설이지만 타이차이는 그 후에 더 깨끗한 길을 걷기를 바랐다며 말을 한다. 아나스타샤는 친절한 말에 미소를 지으며 아나스타샤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탐험을 계속한다. 도시로 돌아온 린은 남은 부하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그레미오를 다시 만난다. 그레미오는 린이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한 것을 축하하며 미우라가 감금된 장소를 알려준다.
그는 보스가 크림슨 오브를 미우라에게 먹이려고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먹이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린은 지시받은 건물로 달려가 길에서 만나는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바람 주문을 써서 미우라가 감금된 방에 도달한다. 그녀는 주 마법사를 쓰러뜨리고 다른 마법사들을 얼리며 마법진을 파괴하여 미우라를 해방시킨다. 바로 그때 황제가 카심과 함께 들어온다. 그는 린이 누구도 죽이지 않고 미우라를 구한 것을 칭찬한다. 그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밝히며 곧 3. 공룡마리의 몬스터 무리가 도시를 공격할 것이라며 저항은 쓸모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린은 다이차이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황제는 이미 그를 위해 특별 무대를 준비했다고 답합니다. 그는 떠나면서 린과 미우라에게 상황을 처리하라고 하고 나가는 길에 카시미 왜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도시를 공격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황제는 이것이 타이트와 린의 힘을 온전히 시험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카심은 지하에 500마리의 카민 몬스터가 있고 지상에는 또 다른 200마리의 몬스터가 있다고 밝히며 황제는 그 숫자에 만족하는 듯 보입니다. 한편 타이트는 아나스타샤를 지진 골렘으로부터 구하고 한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며 강력한 일격으로 골렘을 쓰러뜨립니다. 전투 후 문이 열리며 카민 고블린 가득한 들판에 서 있는 두 소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골렘의 창조자라고 선언하며 고블린을 풀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릴 계획이라고 소개합니다. 타이트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들이 단지 아이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 하지만 소녀들은 자신들이 가진 구체를 사용해 고블린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도시에서는 미우라와 린이 길드로 가서 길드장에게 황제와 그가 3,000마리의 괴물을 이용해 도시를 공격하려는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제라드는 모든 모험가들을 소집하고 지역 경비대에게도 도움을 요청한다. 모두 방어전을 준비하지만 이용 가능한 모험가는 겨우 180명뿐이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알레미가 나타나 모두에게 싸울 것을 격려한다. 한편 타이트와 아나스타시아는 지하에서 붉은 고블린들과 싸우느라 바쁘다. 타이트는 신체 강화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으깨지만 이로 인해 동굴이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힘을 억제하기 시작한다. 싸움 도중에 그는 소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진 수정구슬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고블린들도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 타이슨 몬스터들 사이를 달려가 소녀들을 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한다. 그는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그들을 처치하고 지하에 있는 500마리 고블린을 박멸하러 향한다. 길드에서는 알레미가 상황을 평가하고 다수의 몬스터를 줄이기 위해 광격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마나가 부족해져 다른 강력한 공격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때 린이 증기 에너지를 이용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비슷한 마법을 시전하겠다고 제안한다. 그 다음날 아침 몬스터들이 성벽에 다가오자 린은 대지 마법을 사용해 땅에 큰 구멍을 만들고 몬스터들이 떨어지게 한다. 그 구멍에 물을 채우고 용융 금속에 거대한 공을 던져 강한 증기 폭발을 일으킨다. 아레미가 역습을 이끄는 동안 제라드는 모험단을 조직한다. 절벽 꼭대기에서 카심과 황제가 전투를 지켜본다. 황제는 아레미와 린을 칭찬하지만 이제 진짜 위험을 보여줄 때라고 말한다. 제라드는 크림슨 팩트로 강화된 200마리 몬스터가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 더욱 걱정한다. 그때 타이차이와 아나스타샤, 소녀가 캠프에 도착한다. 그는 지하 상황을 설명하며 미우라와 린에 대해 묻고 떠나 도움을 요청한다. 미우라와 린은 싸움에 피곤해하며 크림슨 팩트 몬스터들의 도착을 알아챈다. 알레미는 강력한 주문을 시전할 시간을 30초만 달라고 한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작은 몬스터들을 향해 달려간다. 알레미가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주문이 적들에게 적중하자 남은 적은 3마리의 붉은 오우거뿐이다. 그들은 각각 오우거와 마주하지만 린의 공격은 효과가 없고 몬스터는 마지막 일격을 위해 다가온다. 그러던 순간 달차이가 나타나서 한 손으로 일격을 막는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린에게 모두 이야기하라고 한다. 알레미와 미우라는 린을 도우며 타이차이는 붉은 오우거를 상대하며
그를 땅에 던지고 강력한 말장난 하나로 그를 쓰러뜨린다. 그는 그룹에 합류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자신이 새 오우거와 맞서 싸우는 동안 다른 이들은 몬스터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카심과 황제는 계속 지켜보고, 황제는 모든 일이 신비한 인물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캠프로 돌아온 아나스타시아는 부상자들을 돌보지만 한 후드가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그녀는 최면에 걸린 듯 전장 쪽으로 걸어간다. 한편 레미아와 모험가들은 계속해서 작은 몬스터들과 싸우고, 타이트는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새 오우거와 3대1 전투를 벌인다. 그는 놀라운 마력으로 오우거 하나를 쓰러뜨린다. 하지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황금용이 땅에서 솟아나 오우거들을 삼킨다. 모두는 용의 등장에 충격을 받으며 이것이 분명 신비한 멘토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타이트는 모두에게 도시를 대피하라고 명령하고 혼자서 용과 맞설 준비를 한다. 린은 그의 곁에 남겠다고 고집하고 미우라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격려한다. 하지만 타이트는 린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가 있으면 싸움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주장한다. 그는 용과의 최종 결전을 준비하며 만약 용이 그녀를 공격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둘 다 죽는 걸로 충분할 것이다. 린은 보통 여자들이 그랬을 법하게 화내지 않고 그 말을 이해한 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며 멀리서 타이트를 돕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한편 타이트는 용과 맞서러 달려가며 요정을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다. 그는 그 첫 만남이 단지 운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대답이 없어도 타이트는 스스로 레벨 10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강력한 주먹을 날려 싸움을 시작한다. 용은 발톱으로 맞고 여러 개의 파이어볼로 방역한 뒤 꼬리로 그를 치려 한다. 린이 타이트를 도우려 하지만 용의 다른 머리가 그녀에게 파이어볼을 쏘며 쓸모없는 여자라고 부른다. 타이트는 꼬리 공격으로 많은 HP를 잃고 왜 용이 괴물들을 돕는지 의아해한다. 그때 아나스타샤가 나타나 그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타이트는 왜 이런 일에 끼어드는지 묻고 반문한다. 이 말에 아나스타샤는 현실로 돌아온 듯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바로 그때 용이 기회를 틈타 타이트에게 직접 파란 파이어볼을 던진다. 린이 그를 구하려 달려가지만 아나스타샤가 결국 타이트를 밀쳐내고 대신 공격을 받는다. 그 타격이 그녀의 배를 폭발시키고 마지막 순간에 아나스타샤는 타이트의 품에 기대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도구가 아닌 여성으로 바라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만약 그녀가 살아남는다면 친구로 기억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둔다. 그녀가 죽는 것을 본 타이트는 깊은 증오에 사로잡혀 자신의 힘을 진지하게 여기거나 충분히 훈련하지 않은 자신을 쓸모없다고 자책하기 시작한다. 그는 다시 아리엘을 부르며 그녀가 자신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소리치며 그녀에게 자신의 요청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이번에는 그녀가 응하는데 자신이 기다리던 강한 감정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타이트는 영적 세계에 있게 되고 그곳에서 아리엘과 대화한다. 그녀는 지난번처럼 자신의 힘을 그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소환사는 영혼에게 부르고 그 힘을 요청하며 무엇보다 그 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이해한 타이트는 그녀에게 소리친 것을 사과하고 그들은 계약을 맺는다. 계약이 성사되자 타이트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이제 완전한 소환사로서 그는 다시 한번 아나스타샤의 몸을 맡아달라 요청하고 용과 맞서기 위해 급히 달려간다. 생물 근처에 도착한 그는 아리엘을 소환하며 한 번의 일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용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타이트를 칭찬하고 도전을 받아들인다. 또한 타이트가 모든 힘을 보여준다면 전장을 떠나고 타이트가 원하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겠다고 말한다. 용은 불꽃을 뿜는 합동 공격을 시작하지만 타이트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바람으로 방역한다. 처음에는 두 힘이 비슷해 보였지만 타이트가 빠르게 용을 압도하며 힘껏 땅에 내리친다. 그
그 후 용은 감탄을 표하며 자신이 신비로운 여인을 섬기고 있다고 밝힌다. 자신은 단지 타이트의 진정한 힘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한다. 떠나기 전 그 여인이 계속해서 타이트를 인도할 것이며 이는 나라와 세계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용은 날아가 버린다. 한편 황제는 후드로 얼굴을 가린 인물 옆에 서서 신비로운 여인과 대화하고 있다. 그는 타이트가 바람의 정령과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한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다음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라며 도시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전쟁 후 아스프레이 도시는 재건을 시작했고 승리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치유되었다. 타이트는 안나스타샤의 무덤에 꽃을 놓으며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중에 그는 레미아와 다른 이들과 합류하여 작게 만든 작은 요정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모두는 마차가 말을 타고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레미아는 마차에 새겨진 왕실 문장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보라색 머리의 젊은 여성인 알시나 노먼이 마차에서 내리며 자신을 마르코스 노먼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길머 왕을 대신해 왔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수도까지 함께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던 중 레미아는 알신에게 나라의 현재 상황을 묻고 알시나는 지난 30년간 왕국이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으며 하나는 길머 왕을 지지하고 다른 하나는 끔찍한 이름의 공작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공작은 왕의 남동생입니다. 길머는 외교와 국제 동맹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상한 이름의 공작은 보다 보수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만 왕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마법사들이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고 언급하며 이는 왕국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 가장 강력한 마법력을 가진 왕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은 마침내 무기를 들고 왕국에 맞서기로 결심했고 반란전이 곧 일어날 예정이며 타이티와 린이 이 전투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룹은 수도에 도착하고 타이티는 그곳이 거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레미아는 알신에게 왕이 타이티와 린에 대해 무언가 말했는지 묻고 알시나는 그들을 수도로 데려오겠다고 고집했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향해 화살이 날아오지만 타이티가 공중에서 화살을 잡아 알시나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들은 화살이 공작의 한 병사가 쏜 것임을 알게 되는데 그 병사는 또 다른 세계의 주민들이 수도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으로 돌아와 타이티와 그룹은 법정을 들어서고 알시나는 그들을 최고 간호원인 궁정의 수장과 왕의 딸인 샬럿 공주님께 소개합니다. 그 순간 길머 왕도 방에 들어와 아스페르를 방어한 그룹을 칭찬한다. 성급한 레미아는 예의를 생략하고 바로 왕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왕은 모두 떠나라고 하고 레미아에게 몇 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레미아와 왕은 오랜 친구라고 한다. 그녀는 도우려 하지만 자신이 내세운 조건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레미아는 잠시 동안 아스페르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리며 왕에게 정직하게 말하라고 요구한다. 바로 그가 타이티와 아림을 이 세계로 부른 것인지 길머는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이 소환을 명령한 것임을 인정한다. 이 말을 들은 타이티는 앞으로 나와 분개하며 평화로운 삶에서 그를 빼앗아가서 그를 위해 죽여야 하는 세계로 소환한 왕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냐고 묻는다. 길머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룹은 각자의 방으로 풀려난다. 한편 레미아와 뮬러는 장군들과 만나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타이티와 아림은 이 새로운 사실을 곱씹으며 방에서 머물고 있다. 나중에 알시나는 타이티와 아림이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샬롯 공주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린다. 샬롯이 들어오고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사실 자신이 그들을 이 세계로 소환한 사람이라고 밝힌다. 샬롯은 주문을 시전하기 전에 몇 달간 연구를 했지만 소환할 이들의 평화를 존중하는 것과 왕국 공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설명한다. 결국 그녀는 기대받는 대로 행동하기로 선택했다. 샬롯은 소환 중에 공작의 암살자 중 한 명이 침입해 주문에 불안정이 생겼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엄청난 마력을 가진 타이티만 소환하려 했으나
공격 때문에 아림도 함께 주문에 끌려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첨탑 근처의 아무 들판으로 순간이동하게 되었다. 궁전에 나타나는 대신 그녀는 그들의 행방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평화로운 삶을 망쳐서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한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타이티와 아림은 그녀에게 고개를 들어 자신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라고 한다.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 샬롯은 평화가 회복되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타이티는 모두가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이 전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다. 바로 그때 알리미아가 방에 들어와 타이티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알리미아는 타이티를 훈련 캠프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수멜라 장군이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타이티의 능력이 시험받게 되며 모두가 그가 왕이 기대하는 만큼 강한지 알 수 있게 된다. 결투 중에 타이티는 모든 수멜라의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의 숙련도를 보여준 후 강화된 검으로 그녀의 칼을 부순다. 싸움은 맨손 싸움으로 계속되고 타이티는 수멜라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한다. 분명히 감탄한 수멜라는 그가 다시 자신을 쓰러뜨릴 의향이 있는지 묻고 타이티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던진다. 타이티는 완전히 경악한다. 그녀는 말 그대로 그에게 먹히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늦게 타이티는 아이릴과 별이 빛나는 하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적에게 과도한 힘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 후 타이티는 성으로 돌아와 린을 찾던 중 우연히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편 샬롯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추기경 라드라가 도착해 그녀를 놀라게 하고 우리는 그가 에스파이어 공격의 배후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샬롯은 아직 그것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타이티는 린을 찾으러 성 주변을 걷다가 그녀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보고서를 법정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데 아이릴은 두 사람 모두 장군 회의에 참석하길 원한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공작이 자신의 장군들을 모으고 두 마르키아가 최고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마커스 밀게는 병력을 모아 즉시 수도를 포위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다른 장군 마커스 마르크스는 전면 공격에 앞서 전사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 중 한 명은 심지어 정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공작은 밀겐의 전략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수도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을 승인한다. 시멜라와 윌러가 왕에게 공작의 군대가 애니픽스로 징역 중임을 알리면서 3. 공종명의 병력이 즉시 파견 준비가 되어 있고 추가로 6. 건전명의 예비군이 있다고 경고한다. 밀러는 또한 약 300명의 마법사가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600명은 대기 중이라고 보고한다. 왕은 수도를 전력을 다해 방어하라고 명령하고 모두 전술 회의실로 모여 공작의 군대에 맞설 계획을 세운다. 타이티와 린도 계획 수립을 돕는다. 타이티는 인간을 상대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레무엘은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며 시멜라는 전쟁이 끝나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나중에 타이티는 린을 만나 그녀가 전쟁 참여에 대해 매우 긴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실수로 이 상황에 휘말렸으니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린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원에 들어왔으며 그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초대하고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린이 타이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타이티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무언가가 그를 밤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게 만든다. 한편 미우라와 레무엘은 차를 마시며 린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우라는 그녀를 확인하러 가기로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던 레무엘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녀가 편집증인지 묻는다. 곧 우리는 창밖 나무 위에 후드를 쓴 살인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이 암살자가 밤중에 린과 타이티를 죽이기 위해 보내진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타이티는 이미 암살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를 속이기 위해 이불 아래에 베개만 남겨두었다. 살인자가 침입해 공격하자 타이티와 다른 이들이 침실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는다.
타이티는 어떻게 암살자의 존재를 알아챘는지 설명하려 하지만 암살자는 신경 쓰지 않고 리인을 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타이티는 즉시 체력 강화 마법을 시전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암살자를 쓰러뜨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레뮤엘이 개입하여 타이티에게 멈추라고 요청하지만 암살자는 도망칩니다. 도망가면서 암살자는 다른 목표를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길머의 군대는 00명의 병사로 구성된 마르코스 군과 맞서게 됩니다. 타이티는 바람 마법으로 경고를 보내며 전투를 시작하고 적군 앞의 땅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니힐진과 그의 병사들은 마법 반지에서 발사된 화염구와 물탄을 이용해 역습합니다. 이 전략은 길머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이티는 자신의 능력을 빠르게 사용해 상황을 분석하며 곧바로 레뮤엘에게 반지를 알립니다. 그녀는 이 물품들이 마석을 사용하며 마법이 다 소모되면 사용자에게 생명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니힐진 군대는 계속 반지를 사용하며 힘을 빠르게 소진한다. 이를 본 길머의 군대는 적들이 곧 마나가 바닥날 것이라 생각하고 방어 전략을 택한다. 이 결정에 타이티와 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사멜라는 적이긴 하지만 저 병사들도 왕국의 일부인이 불필요한 희생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뮤엘은 린과 다른 마법사들을 포함한 계획을 제안한다. 그래서 타이티는 바람 마법으로 방벽을 만들어 린을 보호하고 그녀는 왕실 마법사들과 함께 주문을 준비한다.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고 린은 번개 마법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되 죽이지 않는다. 니힐진은 이제 지친 상태로 공작의 조수와 마주하게 되고 조수는 자신이 그것을 휘두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니힐진이 그 목적을 다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전투는 그렇게 끝이 난다. 나중에 카심과 그레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카심은 장치를 자랑하고 다음에 타이티를 만나면 바닥을 핥게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린이 사랑스럽게 타이티를 깨운다. 하지만 그는 전날 밤 먹은 인도 음식 때문에 소화가 안 되어 화장실로 달려간다. 나중에 그들은 레뮤엘과 미우라를 만나 왕이 그들을 법정으로 소환했다고 알게 된다. 왕은 전쟁에서의 공적을 기려 공주의 뜻에 따라 왕실 소장 무기 중 특별한 무기를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한다고 발표한다. 레뮤엘은 마법 반지를, 타이티는 카타나를 선택한다. 린은 지팡이를 선택하고 미우라는 고급 단검을 고른다. 그 후 훈련 캠프에서 수멜라는 타이티에게 그의 크고 검은 검을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레뮤엘은 그녀의 마법 반지를 시험해보고 수멜라는 타이티를 놀리지만 그는 소화불량으로 여전히 약해져 결국 기절하고 만다. 나중에 약을 사러 나갔을 때 타이티는 자신을 전쟁 영웅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몇몇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던 중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음을 눈치챈다. 그를 따라오는 사람을 불러 세우니 그 사람은 이제 한 팔뿐인 카심이다. 카심은 타이티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거절하면 도시의 항구에 독을 풀겠다고 협박한다. 그는 또한 타이티의 마법 능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보여주어 두 사람의 전투를 평등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고 카심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타이티에게 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건 나쁜 생각처럼 보이지만 두려운 주인공인 타이티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결국 그는 한 팔뿐인 남자에게 질 거라고는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에 그는 분노하고 그녀는 그의 힘이 돌아오지 않으면 울면서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후 전투가 시작되고 타이티는 바람을 일으키며 돌진하지만 카심은 피하고 단도로 방역한다. 타이티는 검으로 맞고 뒤로 뛰어 물과 얼음 탄환을 쏘는 카심을 상대한다. 타이티가 앞으로 나아가 단도를 빼앗지만 얼음 탄환에 맞는다. 싸움은 점점 격렬해지고 구석에서 그레미오는 두 사람을 보며 웃고 있다. 결국 타이티와 카심은 다음 움직임이 승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카심은 큰 얼음 주문을 들고 타이티에게 던지려고 준비하는데 타이티는 다리에 상처를 입어 피하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이티는 링와의 첫 마법 수업을 떠올리며 자신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는 검에 마법을 불어넣고 얼음 주문을 깨뜨리며
충격파를 만들어 카심을 벽에 밀쳐낸다. 전투는 타이티의 승리로 끝나고 카심은 패배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타이티는 농담으로 자신의 팔이 유리하다고 말하며 싸움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아리엘은 카심에게 타이티의 마력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그 장치를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장치 주변의 어두운 오라가 그림자 괴물로 변하며 타이티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타이티는 바람 마법으로 저항하려 하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괴물은 어둠의 탄환을 쏘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레미가 갑자기 투명 망토에서 나타나 괴물을 공격한다. 카심은 얼음 마법으로 괴물을 분산시키고 그레미에게 기기를 파괴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기기를 부수고도 괴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카심은 이것도 로더의 계획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기기가 부서지자 타이티는 힘을 되찾았고 그는 괴물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아리엘에게 공기를 압축해서 빔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빔을 검에 채워 그림자 괴물을 강타하여 완전히 물리친다. 그 후 타이티는 카심에게 치유 물약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그레이미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그가 카심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카심은 이제 타이티를 존경한다고 인정하고 두 사람 간의 경쟁이 건강한 상태로 변합니다. 그레이미는 카심을 일으켜 세우고 두 사람은 더 강해지기로 결심하며 떠납니다. 바로 그때 마을 종이 울리고 스피커에서 공작의 군대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타이티는 성으로 급히 돌아가 린과 다른 이들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날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수수께끼의 여인은 타이티가 그림자 몬스터를 처리한 것을 알고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 옆에는 또 다른 후드슨 인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상한 이름의 공작이 군대를 지휘하며 수도를 향해 행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르코스 마르크스가 공작에게 레미아를 혼자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는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약속하며 닐킨으로서 공작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확신시킵니다. 그 후 공작은 수도를 향해 행군하고 두 군대는 전장에서 충돌합니다. 그는 애니머스에게 승리 가능성을 묻고 애니머스는 마르코스 마르크스가 타이티를 제외한 모두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답합니다. 하지만 타이티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한편 빌머는 병사들을 칭찬하며 그들이 왕국을 위해 싸우고 영웅이 되도록 격려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검, 목걸이, 마법 주문들이 전장을 가로지른다. 린과 미우라는 전투를 지배하는 반면 레미아는 새 마법 반지의 강력한 주문으로 적들을 완전히 파괴한다. 하지만 전투자는 마르코스가 준비한 개별 대결로 인해 흩어지게 된다. 린은 수조라라는 모험가와 맞서고 마르코스는 미우라와 싸운다. 레미아는 간섭 마법을 사용하는 미스폴로라는 마녀와 맞선다. 한편 타이티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적군을 뛰어넘어 공작의 진영에 도착한다. 전략적 대화를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서 공작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한다. 공작은 애니무스를 제외한 모두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타이티와 대화한다. 타이티는 공작이 부하들을 항복시키라고 명령한다면 왕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공작이 항복하지 않으면 타이티는 그를 물리쳐서 그의 머리를 왕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공작은 왜 타이티가 왕이 되지 않느냐고 묻자 타이티는 독재자처럼 미움을 받는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공작은 웃으며 자신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라서 모든 것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때때로 자존심의 문제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애니무스는 그의 뒤에서 어두운 주문을 준비하며 공작 군대의 병사들을 어둠의 기운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돌아와 레미아는 적과 마주하며 자신이 단지 그녀를 지치게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적은 얼음 주문으로 공격하지만 레미아는 땅에서 불꽃을 소환해 막아냅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적은 일련의 얼음 총알을 발사하지만 레미아는 보호 마법으로 그것들을 막아내고 바람의 칼날로 방역하여 적을 쓰러뜨린다. 적은 그녀의 능력에 놀라 패배를 인정하고
레미아에게 전투를 끝내달라고 요청하며 레미아는 거대한 화염구로 마무리한다. 동시에 미우라는 마크와 싸우고 있다. 마크는 불타는 검을 사용해 그녀를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엘프의 살을 맛볼 것이라며 은근히 협박한다. 하지만 미우라는 몸을 피하며 재빠르게 그를 공격해 왕실 소장품에서 빼앗은 단검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린다. 한편 아룬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스즈라와 고군분투 중이다. 아룬은 잠시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스즈라의 움직임과 능력을 신중히 분석한 후 마침내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한다. 스즈라는 땅에서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며 아룬을 몰아붙이고 아룬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룬은 전술을 바꾸고 얼음 마법을 사용해 큐수라를 향해 고드름을 날린다. 큐수라는 목걸이, 장식을 피하며 회피하지만 너무 늦게 자신이 산만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룬은 거대한 화염구를 들고 그녀 위에 나타나 한 번의 공격으로 큐수라의 생명을 급격히 줄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주변에 쓰러진 병사들의 이상한 점이 있음을 알아챈다. 그들은 좀비처럼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며 두 사람을 애워싼다. 아룬은 일시적인 휴전을 제안하며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한다. 그리고 큐수라는 동의하고 함께 조종당하는 병사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한편 타이튼은 아직도 공작의 진영에 있다. 항복 가능성을 논의하던 우리엘은 적의 사악한 주문을 알아차리고 타이트에게 경고한다. 그때 주적이 그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다. 그는 반란을 계획했고 공작을 형제에게서 조종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어둠의 저주라는 주문으로 넘어진 병사들을 멈출 수 없는 살인 기계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이 신비한 인물, 즉 스승의 명령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왕국이나 형제 간의 분쟁에 진짜 관심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한다. 그때 그의 주문이 전장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는 스스로 악마로 변한다. 또한 동료는 확장되는 주문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200년 전 성제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사용된 동일한 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전투는 짧았지만 죽은 병사들은 분노한 좀비로 변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마법은 빠르게 퍼져 민간인들에게까지 닿았고 7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그룹은 이 마법의 근원이 파괴되지 않는 한 마법이 계속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좀비로 만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군대 간의 전투는 혼란에 빠집니다. 레미아와 미우라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조종당하는 병사 무리와 싸우며 타이트가 이 상황에서 그들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 믿습니다. 공작의 진영으로 돌아온 타이트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의 힘을 모두 발휘하기로 결심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이라도.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아리엘이 시간을 깨고 자신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녀는 타이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이 두려웠다고 고백한다. 이 때문에 아리엘은 자신을 반원래 모습으로만 보여주었고 지금 그의 결의를 보고 그의 진정한 힘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 후 아리엘은 자신의 진짜 이름인 실피드, 영혼의 여왕을 밝힌다.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가자 에린이 수주라와 함께 타이트 곁에 나타난다. 에린이 그를 끌어안으며 부상당했음을 드러내고 타이트는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한다. 그는 손을 들어 실피드를 소환하며 어둠의 저주 마법진을 파괴하는 특별한 주문을 사용한다. 모두가 타이트의 힘에 놀라고 수주라는 실피드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내 영혼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밝힌다. 마법이 파괴되면서 전투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타이트는 여전히 주적인 메인적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새로운 힘을 발휘하며 하늘로 날아가 치열한 공중 전투를 시작한다. 그들은 여러 차례 타격을 주고받고 타이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적에게 그가 언급한 수수께끼의 인물에 대해 묻는다. 적은 자신이 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타이트의 탄생부터 이 세계로 소환된 것까지 모든 것을 사실상 자신이 조종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제 그가 소환사로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순간이 마침내 왔다. 그는 이 세계가 큰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무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타이트가 바로 그 궁극의 무기로 선택되었다고 한다. 적은 그가 맞서온 모든 전투가 이 신비한 여인의 계획의 일부로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자신과 타이트 모두 그녀의 거대한 계획 속 졸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분노한 타이트는 적의 이름을 묻지만 적은 아직 그가 알 때가 아니라고 말해. 더욱 화가 난다. 타이트는 조작의 게임 때문에 친구들이나 무고한 생명을 잃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적을 공격하며 악마를 여러 번 주먹으로 때린다. 분노가 커지면서 타이트가 적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연속으로 타격을 가하다가 강력한 복부 펀치를 날려 적을 땅에 쓰러뜨린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적은 타이트를 조롱하며 어서 끝내라고 하고 타이트의 망설임과 연민만이 아직 그를 제약하는 유일한 약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이트는 그가 이 어둠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성을 버렸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번개 마법을 시전해 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쟁은 마침내 끝나고 타이트가 성에서 깨어나자 린과 레미야, 미우라가 그의 곁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은 적을 패배시킨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고 그때 샬롯도 그를 확인하러 나타난다. 그리고 타이트가 마법이 다 떨어져서 다시 며칠 동안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적어도 지금 그는 왕국의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인정으로 왕은 그에게 군사 자문관 칭호를 부여하고 필요할 때 왕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 부대의 일원으로 임명한다. 한편 공작은 반란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의 행동에 대해 심판받는다. 이로써 적어도 잠시 동안은 왕국의 평화가 다시 찾아온다. 이제 깨어난 타이트는 자신의 힘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하며 언젠가 적인 그를 닮은 괴물로 변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적이다. 하지만 레미아는 그가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기만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더라도 인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이 지원은 타이트의 결의를 다시 한번 굳게 만들었고 그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샬롯은 타이트와 린을 그들의 세계로 보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타이트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세계를 탐험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마침내 주인공들이 다시 훈련에 돌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타이트는 다시는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이야기를 계획하는 그 신비한 여성 멘토는 수정구슬에서 타이트를 지켜보며 이야기 전개에 매우 만족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로써 애니메이션 아이스가이시트 매지시아의 한 시즌이 끝이 난다. 이 애니는 내 리스트에서 평점이 5이지만 내 영상에서 보는 것도 꽤 괜찮았지 않았나.